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미시경제 쪽에서 9번, 10번 열등제, 대체효과, 소득효과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좀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9번 설명이 지난 시간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9번 이 문항, 9번 문항이 조금 여러분들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9번 문항부터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9번 문항을 한번 보시면요. 열등제라도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면 수요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먼저 여기 열등제라고 하는 요 재화의 특징이 뭐냐면 열등제의 정의가 뭐냐면 소득 탄력성과 관련된 재화가 열등제지 않습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보통 우리 수요가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소득이 올라갈 때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는 재화, 이런 재화를 열등제라고 하죠. 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설명드렸듯이,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이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 플러스 소득 효과의 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어떤 열등제가 있다고 쳐보죠. 어떤 열등제가 있을 때 가격이 올랐다고 한번 해봅시다. 가격이 오르면 이 열등제라고 하기 전에 한번 보죠. 가격이 오르면 이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가격이 오르면 보통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이게 정상이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가격이 오를 때 소득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나의 저 물건은 이 펜을 하나 사는데 이 가격이 1,000원에서 1,500원 이렇게 오르면요. 내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것처럼 되죠. 그럼 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효과는 어떤 정상제일 경우에 소득 효과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오르면요. 이게 어떤 가격이 오르면 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내 소득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근데 대체 효과는요. 대체 효과는 이 가격이 오르면 이 보드펜의 가격이 오르면 이 1,500원 주고 이 펜을 안 사고 다른 상품을 또 살려고 하는 이 성질을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효과도 이 가격이 오르면 이 펜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걸 사면 되니까 다른 펜을 사면 되니까 이 펜의 수요는 또 줄어들겠죠. 자, 정상제일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소득 효과도 마이너스, 대체 효과도 마이너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정상제의 가격 효과, 가격이 올랐을 때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예요. 근데 열등제라고 했으니까 열등제는 소득이 올랐을 때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했던 말은 이 말은 뭐냐면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효과가 마이너스 효과가 아니고 보통 정상제는 마이너스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게 플러스가 돼버리는 이런 재화가 열등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체 효과는 지금 마이너스, 소득 효과는 플러스 이런 상태가 돼버리죠. 어떤 재화가? 열등제가. 정상제는 이제 소득 효과도 마이너스, 대체 효과도 마이너스인데 열등제 같은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마이너스, 근데 소득 효과는 플러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자, 이제 그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보죠.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대체 효과가 더 크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격이 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가격 P0에서 Q0만큼 이 소비하던 이런 재화가 있었단 말이죠. 이런 재화가 있었는데, Q0를 조금 오른쪽에 제가 표시를 할까요? 자, Q0를 여기다가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어떤 재화가 지금 이 점에서 이제 소비가 되고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가격이 올랐다고 해보죠. 가격이 P1으로 이렇게 올랐을 때, 대체 효과는 지금 마이너스고요. 자, 이 재화가 열등제일 경우에 대체 효과가 마이너스고 소득 효과는 아까 플러스가 되는 이런 재화가 이제 열등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가격이 올랐을 때 대체 효과는 무조건 이 Q0점에서 마이너스로 달려갑니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달려가는데 소득 효과는 다시 플러스로 달려가겠죠? 여기 플러스라고 했으니 열등제가요. 자, 여기서 플러스로 이렇게 달려가면 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요 점에서 이제 수요가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죠. 자, 요 절대값의 크기를 한번 봐보면요. 자, 이만큼의 절대값으로 내려갔다가 대체 효과가 이만큼 절대값으로 갔다가 소득 효과가 요만큼밖에 안 올라온다면 플러스 값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면 결국 소비는 이 점에서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격이 올랐을 때 처음에 원래 가격 P0에서는 요
A점에서 소비가 일어나던 게 P1에서는 지금 B점에서 지금 소비가 일어나는. 그래서 A점과 B점을 이렇게 이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우하향하는 이 곡선의 특징이 뭐냐면 이 수요의 법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가 줄고, 그러니까 수요가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재화를 이런 특징, 이런 법칙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격과 수요와의 관계. 그래서 이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보죠. 열등제라도 지금 이제 열등제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열등제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 대체 효과가 지금 이 마이너스로 가고, 소득 효과는, 정상제의 경우에는 소득 효과도 마이너스인데, 열등제는 소득 효과가 플러스 값을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이 기호가, 부호가 절대값이 다릅니다.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상태에서 대체 효과가 더 커버리면 결국 수요는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열등제라도 수요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근데 기펜제는 이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커서 소득 효과 이 효과가 커버리면요. 대체 효과가 이만큼 마이너스가 가더라도 소득 효과가 더 커버리면 이 점에서 이 C점에서 수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C점에서 수요가 일어나니까 원래 A점과 C점을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펜제라고 하는 그런 재화예요. 그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10번의 그런 재화가 나오죠. 한번 이제 설명을 제가 지난 시간에 혹시 부족했다면 이 설명을 듣고 열등제와 소득효과, 대체효과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가격이 내렸을 때, 반대로 가격이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가격이 내렸을 때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가격이 반대로 내렸을 때 대체 효과가 더 크면 어떻게 되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역시 수요의 법칙이 이 문항, 9번 문항에 대해서는 성립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번, 9번 그렇게 설명드렸고 10번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10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기펜제의 수요 곡선은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이거죠. 그 소득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하향한다가 아니고 우상향하는 이런 수요 곡선이 나오는 그런 재화를 기펜제라고 한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0번은 X 잘못된 거라고 제가 그때 10번까지 설명을 그렇게 드렸을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9번에 대해서 좀 시간이 촉박해서 설명이 뭐 여러분들한테 충분치 못했을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9번을 설명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10번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 11번부터 이제 다시 또 한번 가볼 겁니다.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 상품 소비자의 수가 증가한다. 이 말은 어떤 이 보드펜을 수요한다, 소비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겠죠. 이 상품의 소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걸 많이 사려고 한다라는 거죠. 소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상품 수요가 덩달아 증가하는 효과, 이런 효과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미시경제 기초할 때 수요의 법칙에 예외가 되는 여러 가지 법칙들 또는 효과들 해가지고 뭐 스노우 효과, 속물 효과, 밴드웨건 효과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행을 따라간다 또는 다른 사람이 사니까 나도 산다. 그래서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 상품 수요가 덩달아 이렇게 증가하는 효과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한다. 자, 맞죠? 자, 밴드웨건 효과랑 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던 용어들이 어떤 용어들이 있었는지, 이거 이외에 듀전베리의 전시 효과, 그 다음에 뭐 속물 효과, 승합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우리 경제 기초 편에서 했습니다. 그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해놓고 이해를 해놓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노동시장의 균형에서는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는 실업이 발생할 수 없다.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더라도 최소한의 실업이 발생한다. 최소한의 실업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업의 개념을 자발적 실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걸 뭐
또는 뭐 표현에 따라 가지고 자연 실업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노동시장의 균형에서는 이라는 말보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완전 고용 상태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완전 고용 상태에서는 실업이 발생할 수 없다. 그것도 역시 X. 틀렸다는 거죠.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이 자발적 실업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또 노동시장이 균형에서도 자발적 실업은 존재한다. 자, 실업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아닙니다. 그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뭐 최근에 경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좋아졌다고 해서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실업률이 우리나라도 실업률이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이 실업률이 약 4%에서 5% 사이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실물 경제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완전 고용 상태다. 더 이상 고용 상태가 좋아지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실업률이 4%에서 5% 사이대입니다. 이 4%에서 5% 사이쯤 되는 이때의 실업률, 이거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냐면 그 상태를 자연 실업률 또는 자발적 실업 정도로 해석한다는 거죠. 자발적 실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저시급이 만약에 지금 9,100원이다라고 하면요. 최저시급 제가 정확히 숫자를 마지막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9,100원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최저시급 줄 테니까 근무할래라고 하면 그 9,100원 받느니 그냥 집에서 제 하고 싶은 거 다른 거 할래요라고 안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업을 자발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의 조건이나 이런 급여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의 실업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그 실업, 이런 상태를 자발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의 자발적 실업은 어디에서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자발적 실업은 존재한다.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죠. 실업이 발생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자, 이게 이제 12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3번. 노동시장이 경쟁적일 경우, 노동시장이 경쟁적일 경우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임금 하락을 유발한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노동시장이 경쟁적일 경우, 노동시장이라고 하면 서로 일하려고 한다. 또는 뭐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충분하고 뽑으려고 하는 사람도 충분해서 어떤 경쟁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시장, 이 노동시장이 이제 경쟁적인 시장이겠죠. 자, 그럴 경우에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 어떤 공장이나 어떤 회사,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면 제품 가격, 이 제품에 대해서 노동의 수요가 증가한다.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임금은 인상이 되겠죠. 임금은 하락이 되는 게 아니라 임금이 인상이 된다. 그래서 역시 X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겠죠. 자, 그 다음 14번요. 완전 대체제인 경우 두 재화에 대한 무차별 곡선은 직선의 형태이다. 자, 이건 이제 무차별 곡선에 대한 이해인데요.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은 우리 태색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를 좀 해보셨겠지만 원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동그랗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높아지는 그런 곡선. 그러나 절대 서로 겹치지 않는, 정상적인 재화의 경우 절대 겹치지 않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곡선이 무차별 곡선인데, 완전 대체제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요. 완전 대체제의 무차별 곡선은 이게 A제, 이게 B제일 경우, 완전 대체제일 경우에 이 A제, B제,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A제, B제였겠죠. 자, A제, B제의 완전 무차별 곡선은 정상적인 완전 대체제의 경우는 이렇게 직선 모양이 역의 그래프, 직선 역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근데 완전 보완제가 있습니다. 완전 보완제 그래프는 무차별 곡선은 이게 A제, 이게 B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 보완제는 이렇게 니은자로, 직선의 니은자 이렇게 그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대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 중간에 있는 요 그래프죠. 완전 대체제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여러분들한테 뭐 그건 선호에 따라 약간의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가치의 측면에서는 뭐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어떤 게냐면 10,000원짜리 5개를 주는 것과 50,000원짜리 하나를 주는 것과 이거는 완전 그 대체제의 개념 똑같습니다. 어느 거나 뭐 어느 게 낫다 이런 게 없죠. 근데 이 완전 보완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안경, 오른쪽 알이 있으면 반드시 왼쪽 알이 있어야 되죠. 또 오른쪽 안경 다리가 있으면 반드시 왼쪽 다리도 있어야 되죠. 한쪽만 있어가지고는 의미가 없죠. 자,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신발이 있으면 완전히 왼쪽 신발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말은, 이 지금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긴다는 말은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게 만약에 오른쪽 신발, 이게 하나가 있다면 왼쪽 신발도 하나가 있어야지, 왼쪽 신발이 2개, 3개, 4개 있어봤자 효용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효용은 똑같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런 그래프가 완전 보완제의 무차별 곡선 그래프입니다. 완전 보완제의 무차별 곡선, 완전 대체제의 무차별 곡선,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 자, 요 모양도 이제 기억을 해놓고요.